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 입니다. 자, 여러분, 국선 변호인이 뭔지 잘 아시죠? 예. 국선 변호인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동훈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률적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죠.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뭐 검사를 뭐 20년 했네, 뭐 몇 년 했네,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국선 변호인을 신청을 했을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유가 뭘까요? 국선 변호인 제도라는 거는요, 제가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뭐 기각은 됐습니다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어떻게 보자면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지난 3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결국 각하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함께 각하된 것이 있었죠. 바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의 권한쟁의. 바로 이 사건은 바로 뭐냐? 유상범 의원과 전주의 의원이 낸 사건입니다. 한동훈이 낸 사건은 기각이 됐고요. 바로 이 유상범 전주의 의원이 낸 이 사건은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 각하입니다만 부분적으로 5대4가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될 뻔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했던 이 사건은 바로 한동훈이 낸 사건이고요. 한동훈이 낸 사건은 그냥 풀로 각하가 됐고요.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일부 인용이 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때 이 당시에 이 재판, 그러니까 제기가 되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기된 여러 가지 뭐 소송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송들을 확인해 봤더니 전주회 유상범 의원이 낸 사건 외에, 그리고 한동훈이 낸 사건 외에 두 개의 헌법 소원 사건이 또 있더라. 이거 두 개는 권한쟁의 심판인데 요 두 개는 헌법 소원 사건인 거죠. 이 헌법 소원 사건은 누가 냈나? 뒤져보니까 역시 한동훈이 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다? 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도 내고, 지가 한동훈 개인으로서 헌법 소원도 두 번이나 냈더라. 한 번만 내면 되지, 왜 두 번을 내? 그러니까 한동훈이 낸 사건이 총 3건인 거죠. 하나는 권한쟁의, 두 건은 헌법 소원.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 냈으면 됐지. 왜 또 내? 그리고 하나만 내면 돼. 이것도 또 낸 것도 한 번만 내면 되지. 왜 또 내? 하나 냈는데 또 내고 또 내고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했죠? 한동훈은?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익히 알려져 있는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각을 당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인데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요거였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동훈이 낸 사건이 2건이 더 있는 거야.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주의 유상범이 낸 사건도 각하, 한동훈이 낸 사건도 각하.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우리가 잘 몰랐던 헌법소원 사건이 2건이 더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뒤져보니까 이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요 부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위원 확인 헌법소원인 건데 이게 8월 30일 날 제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고요. 9월 27일에 제기가 된 사건, 둘 다 작년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2개나 있더라. 예, 또 있더라 이겁니다. 뭔데? 한동훈은 지 혼자서 헌법소원을 3건이나 냈다라고 보면은 맞는 거죠. 왜? 왜 3건씩이나 냈다는 거죠? 자, 제가 확인해 본 거는 그래요. 이 중에서 소위 말하는 본안 사건, 자, 그런데 여기 또 추가로 좀 뒤져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요. 이 2개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국선 변호인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 조금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여기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검경 수사권 관련된 헌법소송을 제가 쑥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모두 50여 건이 확인이 돼요. 이 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것은 모두 5건입니다. 5건이고 이 중에 본안 소송은 3건밖에 안 돼요. 이 본안 소송 3건 중에 1건은 권한쟁의 사건이고 2건이 헌법소원 사건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한쟁의만 내면 되지 왜 헌법소원까지 냈을까? 헌법소원도 1건만 내면 되지 왜 2건씩이나 냈을까? 이해가 안 가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2 사건, 이 2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은 국선 변호인을 신청을 했더라. 이겁니다. 자, 제가 확인한 바는 이렇습니다. 8월 30날 결정된 사건, 여기도 보면은 한동훈 뭐 각하한다 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8월 30일 날 나온 사건이 있는데 그 외에 이 사람이 또 9월 20일 날 또 그 사건을 또 내요. 같은 사건을 2번을 낸 겁니다. 한 번 각하가 되니까 또 낸 거예요. 그래서 또 각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 뭘 했다고요? 바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겁니다. 역시 8월 30날하고 9월 27일 각각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렇게 국선 변호인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아니, 권한쟁의 심판을 한동훈이 내면서 한동훈은요, 그 강일원 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자기 대리인 변호인으로 내세웠어요. 강일원 재판관이면은 여러분 저기 그 박근혜 그 탄핵 사건 때 정말 그 재판장으로서 혁혁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그 법조계에서 영향이 큰 사람입니다. 전관 변호사예요. 이 전관 변호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냈어. 근데 그 권한쟁의 심판을 낸 상황에서 한동훈은 또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번에는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 겁니다. 왜? 왜 그래야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전관 변호사까지 써가지고 권한쟁의 심판하면 그걸로 그냥 하면 되지. 도대체 헌법소원은 왜 추가로 왜 냈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건 다 각하돼요. 각하되는데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없잖아. 재판을 같은 사건에 대해서 3건씩이나 낼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랬죠? 그래, 3건까지 내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3건까지 내면서 그 이위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 그냥 쓰면 되지. 예? 왜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 자, 왜? 자,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요,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잖아. 근데 굳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한 이유가 뭘까요? 선임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자, 헌법재판소법 제70조 2항에 보면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자력이 있어도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 조항을 악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법꾸라지 짓을 한 거죠. 법기술자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며 그 수단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해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선 대리인, 아니 법무부 장관이 국선 대리인 선임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가 하면 되지. 안 되면. 응? 그런데 굳이 국선 대리인까지 선임해 가면서 헌법소원을 낼 이유가 뭐가 있으며, 더군다나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지가 권한쟁의 심판을 내놓은 상태에서 또 헌법소원을 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헌법소원은요, 한번 각하가 됩니다. 근데 각하가 되자마자 곧바로 또 헌법소원을 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한쟁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내요. 근데 그게 각하가 되니까 또 내요. 이것 자체가 좀 뭔가 꼼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한쟁의를 신청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냈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한 수단인가? 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형사사건에서 보통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를 하잖아요. 피고인을 기소를 했는데 재판하다 보면은 검찰이 뻘짓을 했다는 게 드러나요. 무죄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검사는 아작이 나죠. 무죄, 자기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면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부터 이 사람 주변을 샅샅이 파가지고 진짜 그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건 다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추가 기소를 막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법원에서 검사를 부르죠. 이거 왜 자꾸 추가 기소하냐고. 이 원래 본건 사건에 이미 결말이 날 것 같은데 왜 자꾸 추가 기소되느냐고, 이 재판 질질 끌려고 그런 거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그래, 니 저기
체면 치레는 하게 해줄 테니까 그만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판사들이 그만 내. 네 체면 치레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풀로 무죄가 나야 되는데 하나 정도 유죄가 나게끔 별거 아닌 사건이지만 그래서 피고한테도 큰 영향이 없고 그런 사건에서 유죄가 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해요. 뭐 이걸 보고 사정 판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본건 놔두고 계속 별건을 자꾸 갖다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본건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별건에서 유죄가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쟁의 심판 역시도 사실은 법조인이라면 전부 다 구대빵이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어떤 법조인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법대 1학년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한동훈이 지금 억지 쓰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이미 저질러는 놨는데 구대빵이 나오면 뭐야? 진짜 자기가 탄핵당하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어필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어필할 거야? 그러니까 권한쟁의 말고 헌법소원도 내고 기각되는데 또 내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있어야지. 그 헌법소원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헌법소송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가 변호사로 나서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변호인 선임하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권한쟁의 심판 이게 본건이면 이 본건의 소송 전략으로 헌법소원을 자꾸 낸 거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법 기술인 겁니다. 이게 왜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이게 제가 헌법소원을 한동훈이가 2번 냈다고 그랬잖아요. 1차 각하가 된 게 8월 30일, 작년 8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1일인가 그러니까 8월 30일 날 각하가 돼요. 그러니까 2주 만에 나가게 된 거지. 그런데 2차 건소를 낸 게 9월 20일 날 내요. 그런데 또 9월 27일 날 이번에 일주일 만에 각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 9월 27일이 어떤 날이다?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있는 날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갔는데 뭔가 자기가 좀 밀릴 것 같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헌법소원을 냈어. 그런데 바로 각하가 돼버리니까 안 돼. 또 내! 하고 또 낸 거야. 그래서 그게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 날짜까지 맞춘 거지.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뭔가 소송 전략이었구나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이것만 보고도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결론을 말하면 이거예요. 한동훈은 법, 기술, 꼼수를 부렸다는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무부에 한동훈이 이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로 썼는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공개가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내면서 한동훈이 강일원 재판관을 자기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잖아요. 근데 전직 헌법재판관, 더군다나 상당히 유명한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는 그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는데도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선임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한 수임료를 줬다라는 얘기겠죠. 그 상당한 수임료는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일까요? 강일원 재판관은 얼마짜리 변호사일까요? 1,000원짜리는 분명히 아니겠죠? 자,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제가 요구를 해놨는데, 공개 불가 판정,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언제 소송을 가야지, 뭐, 이렇게 되면. 자, 베리님, 기술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금치님,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에 출석해서 잠시
변호사석으로 이동을 해서 유동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자기 딴에는 바득바득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뭐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이게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기자들이 알고 있는데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게 있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무슨 자기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라고 해보세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언론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안 그랬겠죠? 조국 장관이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저 돈 없어요, 안 되겠어요, 국선 변호인 해주세요 라고 그랬다면 언론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참 씁쓸하네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언론들이 다들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한동훈이 겁나는 건가요? 정말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